실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5G를 비롯한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조 실장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과학 정책에 관해서 좋으신 말씀 해주실 겁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기조실장 김성배입니다. 5G 전략을 담당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기조실장은 이걸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과기정통부 홍보 한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부처 중에서 제일 큰 부처입니다. 직원 숫자가 제일 큰 게 아니라 차관이 3분이 계십니다. 1차관, 2차관이 계시고 장관급 혁신본부장 이렇게 있습니다. 직원은 한 4만 한 5천 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과학기술 R&D에서부터 우정사업까지 이렇게 전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5G 전략은 2차관실에서 담당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좀 제가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거 기조실장 하기 전에 제가 통신정책국장이어서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당시에 그 내용을 좀 되살려서 얘기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조를 오시면 편히 쉬셔도 되시고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역할이라든지 동향,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목표, 중점 과제 5개 하고 기대 역할 이런 순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이렇게 하면요,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이렇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저희가 정책에서는 DNA로 이렇게 인프라를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DNA는 그 첫자를 딴 건데요. 데이터의 D하고 네트워크의 N 그리고 AI나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를 통칭하는 A 이렇게 해서 DNA가 4차 산업혁명의 진짜 DNA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인프라가 5G입니다. 그래서 저 5G 이렇게 선전할 때 이통사들이 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초 하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 다 앞에 초가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초 치는 초가 아니고 초가 다 붙어 있는데 지금 속도가 맥시멈으로 했을 때 LTE가 1기가인데 20기가까지 나옵니다. 쉐어하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최태현 회장이 혼자 셀 하나에서 쓴다고 하면 20기가까지 나올 수 있다. 최대 전송 속도입니다. 20배가 빨라지고요. 초저지연, 로우 레이턴시인데 이게 지금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LTE로 하면요. 여기서 신호 내리고 난 다음에 가서 박습니다. 근데 이 1ms 정도 되면 바로 스탑할 수 있다. 그래서 촉각 수준의 동시 반응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결 같은 경우 1평방킬로미터 안에 100만 개가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연결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의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게 5G입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이번 내용 잘 아시는 거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했는데 이 산업혁명이 100년마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1770년대 전기, 그 다음에 1870년대 전기, 그리고 1970년대에 정보화 이렇게 넘어왔는데 50년 만에 이제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100년 만에 온다면 2070년이라든지 50년 땡겨서 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5G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이 세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뒷줄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몇 시간을 해요? 얼마를 해요? 짧으면 짧수록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G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기본이 이동통신을 넘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첨단 단말 디바이스 이런 걸 통해서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또 많이 설명할 거니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5G, 4G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세대는 아날로그, 잘 아시는 MS라고 하는 아날로그였고요. 2세대로 가면서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 가면서는 데이터 네트워크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4G LTE는 제가 이때 담당 과장을 했었는데 4G LTE는 특징이 폰이 PC화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폰으로 들어오는 스마트폰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고 영상이 가능한 게 4G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4G에서 5G로 가면 저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 5G를 잘하는데 제가 이렇게 적혀서 저쪽 위에 보시면요 비욘드 스마트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활용을 하지만 스마트폰을 넘어서 다양한 기기들 커넥티드 카라든지 스마트 공장의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기들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넘어서 다양하게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동향을 보면요. 일단 5G가 가져올 수 있는 시장 규모 예측하는 것은 2026년 기준으로 1161조 원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융합 서비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하고 스마트폰 그리고 디바이스라든지 보안 이런 부분들이 139조 이 정도를 차지하고요. 여기서 보면 22년에서 26년 가는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융합 서비스를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실감 콘텐츠,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그런 시장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5G를 향한 글로벌 경쟁은 굉장히 각축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5G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5G를 실제로 상용화해서 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인데 미국이 5월달 정도에 2개 도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마 올 말 되면 전국의 85개 도시를 다 커버하고 그렇게 되면 인구 기준으로는 93%의 커버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일본이 올해 정도의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마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올해 당겨서 상용화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상용화는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U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도 좀 더 늦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5G 최초 상용화 저희가 이걸 발표를 했을 때 2019년 3월에 최초 상용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 MWC에 가서 저쪽에 조금 화려하게 나와 있는 게 저희 장관님인데요. 그때 가셔가지고 내년 3월에 최초 상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그 실무자들 가슴 떨리게 만들었는데 그 목표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2019년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3분기 정도를 땡긴 거죠. 이거 뭐 표준을 좀 잘 아시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땡기는 게 그다음 쉬운 거는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땡겼고요. 발표를 했으니까 2019년 3월에 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진행을 했습니다. 화살표를 보시면 옆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저희가 목표를 세워놓고 백워드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년 3월에 하려면 이쯤부터는 뭘 해야겠다 이렇게 거꾸로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우선 통신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주파수 경매 5G를 작년 6월달에 끝냈고 그 다음에 9월달에는 기주국
이 들어왔고 12월에는 전파를 첫 번째로 발사했고 올해 3월에 못하고 3일 차이로 못하고 4월 3일 날 최초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날짜를 맞췄는데 3일 정도가 지연이 됐죠. 신문에서는 많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3일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진행을 이렇게 하면서 큰 문제가 없이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파수 경로에서도 큰 이해관계가 상충이 있었고 잘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기지국이 들어왔을 때도 이통사들이 서로 먼저 한다고 문제를 서로 이렇게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특정사의 장비를 갖고 있는 그 이통사가 먼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3사가 같이 하는 걸로 조정해서 진행을 했고요. 기지국이 나올 때 외국 기업은 기지국이 준비됐는데 우리 국내 기업은 기지국이 준비 안 됐다고 또 문제 제기를 해서 국내 기업 빨리 좀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고 5G 전파 첫 발사했을 때는 저게 5G의 최초 상용화냐 아니면 단말기 진짜 스마트폰을 갖고 하는 게 진짜 상용화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 때는 동글 기반으로 최초 상용화를 했고 4월 3일 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상용화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얻었던 교훈은 목표를 정해놓고 백보드를 하면서 기업에 예측 가능한 그런 사인을 주고 그 예측 가능하도록 이런 로드맵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 로드맵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진행을 하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말인데 3일 정도 어긋나게 그래서 그걸 맞출 수 있었고 또 그런 그 로드맵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이 다 움직였다는 그런 것을 저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금의 이렇게 그 불협화음이나 어려움 점이나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목표를 세워놓고 하니까 됐다는 그런 측면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왜 퍼스트 무버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저희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위너 텍스 올 그러는 게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5G도 그런 것 같고요. 표준 잘 아시지만 표준에서도 저희가 얻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G 관련 국제표준 동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파수와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ITU가 있고요. 잘 아시는 이동통신 3GPP가 있습니다. 3GPP에서 릴리스 15의 NSA 표준이 2017년 12월에 됐고요. SA 표준이 2018년 6월에 됐습니다. NSA는 LTE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고 SA는 스탠드얼론으로 갈 수 있고요. 지금 저희 끝나고 나면 릴리스 16이 있습니다. 저기는 아마 융합 서비스들이 탑재되는 그런 부분까지 표준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5G 표준이 완성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5G 표준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GT 이런 데도 많이 갖고 있지만 삼성, LG가 선정을 해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융합 쪽으로 가면 저희가 먼저 하면 융합 쪽의 표준화 작업에서는 조금 더 저희 표준을 꽂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사항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게 몇 번 있었습니다. CDMA 그 2G로 갈 때 TDMA를 대부분이 하는 유럽과 다르게 CDM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실험실 그 몰못이 된다는 그런 비난도 있었지만 어쨌든 CDMA를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CDMA가 WCDMA로 가면서 GSM계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지금은 오고 있어서 CDMA는 그 이후로는 더 발전을 못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ADSL을 상용화해가지고 초고속 인터넷은 저희가 확보한 그 자리를 계속 저렇게 차지하고 있고 5G 상용화에서도 저희가 최초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제목에 보셨던 것처럼 5G 플러스 전략으로 5G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이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5G 플러스냐면 이 앞전까지가 상용화를 위한 그런 그 단계였고 상용화를 넘어서 5G를 조금 더 활용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5G 플러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5G 기반으로 한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뒤에서 주요 과제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진행 단계별로 민간과 정부가 하는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정부가 주파수를 준다든지 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망의 안전한 이용 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들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요. 민간에도 당연히 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서비스가 그리고 디바이스가 이렇게 도입될 때는 공공 수요를 창출해서 망에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수요 기반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되고요. 중소기업 지원도 필요하고 그 민간에서는 수익 모델이라든지 생산 기반을 구축해야 됩니다. 활성화 단계에 들어가면 정부 할 일은 많이 줄어듭니다. 시장 진출, 해외 진출이라든지 표준화 정도를 하게 되면 되고 민간이 고도화를 한다든지 재투자 그리고 글로벌까지 가는 것들은 민간의 역할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반들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가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통신 재난 예방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 목표 좀 설명을 드리면 2026년에 저희가 180조 원 정도를 이 5G로 달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캐시카우를 잘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에서 5G가 그 사이를 메꿔주고 그리고 바이오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그 전략을 생각하고 있고요. 180조를 달성하면 세계 시장의 15%의 마켓 쉐어를 차지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10개의 핵심 산업하고 5개의 핵심 서비스를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선정을 했냐면 5G의 코어로 네트워크 장비하고 스마트폰이 있고 이게 좀 더 잘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보안이라든지 엣지 컴퓨팅 저기 멀리까지 않고 아까 레이텐시 같은 걸 줄여주려면 엣지 컴퓨팅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5G 이네이블러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쪽으로 가면 VR, AR 기기라든지 드론 로봇 그 다음에 VTX 지능형 CCTV 웨어러블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고요. 또 이런 디바이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가 또 디바이스를 창출해내는 이 앞전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그냥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외부에서 띠처럼 이렇게 연동하는 그림으로 원래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기가 이쪽 서비스하고 디바이스가 어떤 경우는 디바이스가 서비스를 창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서비스가 디바이스를 끌어내기도 하고 하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10개, 5개 이렇게 서비스와 디바이스를 찾아냈습니다. 중점 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를 깔더라도 수요가 이렇게 바로 안 나타나고 수요나 활성화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5G가 최초로 이렇게 상용화되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요금 체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지국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연결이 잘 안 된다. LTE를 연결하면서 5G라고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 좀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기지국을 한 달에 뭐 10,000개 이상 저렇게 까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좀씩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문제제기하는 게 뭐냐면 5G를 해놨는데 쓸 데가 없다. 활용되는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걸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공공선도 투자입니다. 수요 창출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민간이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지원을 하겠다.
제도도 정비를 하겠다.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진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중점 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 5개의 핵심적인 서비스들을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실증을 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거를 활용하는 기업이라든지 서비스들이 자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 모델 5개 분야에서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실증하는 작업을 작년부터 21년까지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되면 5G 플러스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라 해서 실제 보급되고 활성화되고 확산되는 전략으로 하는 게 그 다음 단계로 21년부터 25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스마트 공장, 시화공단의 물류 로봇이라든지 판교의 자율주행 셔틀버스라든지 대구라든지 강원에 있는 스마트 시티는 실증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재정 투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재정 투입을 직접 해서 수요를 끌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을 들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그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데이터, AI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게 5G입니다. 5G 플랫폼을 추가를 했고요. 그러면 그 추가를 한 게 어떤 의미냐면 기재부는 우리처럼 이런 ICT 그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창출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포트폴리오에 3개 위에 하나를 더 넣어서 5G에 재정 투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혁신 성향에 보면 주요 재정 사업으로 5G를 집어넣겠다는 거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런 데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국가 SOC에 5G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스마트 SOC라든지 교육문화시설 등의 안전 모니터링, 그 다음에 원전 해치 작업 같은 이런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5G를 선도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 편익을 위한 공공 서비스, 의료 서비스에서 원격 협진이라든지 교육에서 AR라든지 VR을 이용한 원격 교육, 환경을 감시하는 미세먼지 모니터링 이런 영역에서도 재정 투입을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5G 디바이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영역에서도 로봇이라든지 드론의 우편 배송 드론이라든지 스마트 농업, 지능형 CCTV 재난안전 시범 서비스 이런 영역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스마트 시티 조성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 시범도시 여기는 세종시하고 부산의 에코시티가 지금 그 시범도시로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 도시에도 5G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이런 사업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건 재정 투입을 직접적으로 해서 수요를 끌어내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민간 부분의 투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 망을 투자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업자들은 28조에서 32조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그가 더 들 수도 있고요. 덜 들 수도 있고 해봐야 알겠지만 LTE 때 제가 대충 생각해서 20조 이상의 망 투자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5G 망 투자를 할 경우에 세액 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에 원래 1% 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이게 폐지가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몰된 거를 다시 개정을 해서 2019년도부터 2%에서 3% 정도의 세액 공제를 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수도권 지역, 이외의 지역에 그 네트워크를 까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2%를 세액 공제를 하고 거기에다가 고용 창출 효과까지도 끌어내면 일정 수준에 달하면 맥시멈 3%까지 세액을 공제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5G의 혁신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코리아 포스트 우정사업본부의 코리아 포스트 이노베이션 펀드가 1.2조 이상 준비되어 있고요. 스마트 공장 펀드도 있습니다. 시험 인증 인프라 구축에 13개 테스트 베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G 단말 장비라든지 VTX, 드론, 엣지 컴퓨터 이런 것 등의 테스트 베드를 13개를 조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산업에 5G를 입혀서 효율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최적의 발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조선에서 스마트 야기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들도 있고요. 1000개 이상의 5G 팩토리, 스마트 공장, 그 다음에 해운 항만의 물류 시스템을 진흥화하는 것들도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제조업의 제조 AR 이런 것을 중소 중견기업에 보급하는 이런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G를 활용한 그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제도적인 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걷어내서 5G가 활성화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주로 제도 정비하고 규제 혁신 부분입니다. 통신요금제도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통신정책국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금은 싸면 쌀수록 좋고요. 공짜면 더 좋고, 근데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합리적인 비용을 좀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가계통신 부담이 커지지 않는 형태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5G 최초 시작점이 55,000원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요. 5G니까 55,000원으로 잡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희한하게 3G 때는 3만원 시작이고요. 4G 때는 4만원 시작이고요. 5G 가니까 5만원대로 시작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것도 맞아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 다만 가계통신비 부담이 크지 않은 형태로 요금제를 출시를 했고 데이터 혜택이 많이 커지고 지금은 활용도가 조금 적기 때문에 효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뒤에 다양한 서비스로 가면 5G 요금 낸 만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G는 B2B 서비스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네트워크는 물리적으로 하나지만 논리적으로 10개, 20개의 네트워크 있는 것처럼 구조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빨리 가는 서비스, 연결이 많이 필요한 서비스, 아니면 레이턴시가 적은 서비스, 볼륨이 커야 되는 서비스 이렇게 특장점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주로 B2B 모델에서 많이 활용될 것 같고요. 그런 데에서 요금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약간 좀 이쪽 영역에서는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 망 중립성이라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외국하고 접속할 때 상호 접속이라고 해서 세틀먼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 요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정책들에 따라서 요금제가 많이 바뀔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기업의 그 수익성을 어떻게든 좀 보장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부담은 적게 하는 그런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전파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규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파수를 많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2.6기가 정도 폭을 하고 있는데 거의 2배 가까운 5,190메가 그러니까 5.1기가 폭 정도로 2배 이상 확대를 할 거고요. 전파법 전면 개정을 해서 무선국 검사 같은 경우도 조금 자기가 확인해서 그냥 끝내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주파수 면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용도에 따라서 할당을 한다든지 지정을 한다든지 승인을 하도록 하는 걸 그냥 면허로 라이센싱을 하고 면허를 받으면 무선국 검사 같은 거를 간소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주파수 면허에 있어서 지역 면허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특정 지역, 서울에만 주파수를 쓰겠다 하는 그런 면허도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기준이 없으면 주파수를 주지도 않습니다.
쓸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주파수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신규 서비스를 나오는 데는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시 그 면허 이런 것들도 주어서 기술 기준이 완비되기 전에라도 주파수를 받아서 일단 서비스를 하면서 기술 기준을 맞춰가도록 그렇게 조금 전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전파를 담당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무지식합니다. 되게 뭐라고 하나, 하여간 뭐 안전빵입니다. 뭐 빵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안전빵이라고는 하지만 되게 안전빵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나서서 좀 고친다고 했으니까 이건 조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좀 어려움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를 해서 이런 5G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좀 꽃피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 웨어러블 신전도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동형 VR 트럭 같은 것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5G로 연결하면 비가시권 드론 같은 것도 자율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 이게 국토부의 항공 가시권에서만 운영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든지 규제 샌드박스에 집어넣어서 해결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숙제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지난번에 아이언 이렇게 불나고 하면은 여러 사람이 많은 피해를 보고 여러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안전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보안 부분들, 5G는 핵심, 그래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지정을 해서 관리할 거고요. 정보보 인증 체계를 5G에 맞게끔 더 세팅을 할 거고, ICT 융합 보안 체계도 법을 개정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통신망 안전 부분은 일단 점검을 80개 정도 하는데 2배 가까이 늘려서 870개, 거의 전수를 다 점검을 하도록 하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통신사가, 그러니까 SKT가 뭐 문제가 생기면 LG나 KT가 나는 경쟁사업자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어려울 때는 같이 들어가서 그런 네트워크를 타가지고 가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재난이 생겼을 때 목의 정보판이라든지 버스 안에 있는 그 모니터를 통해서 경보를 하는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하도록 하고, 땅 밑은 잘 모르는데 땅 밑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하 통신구 지도도 그리고 통신 설비에 대한 TV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런 어려운 것들은 이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또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까지도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업 기반 부분은 기술 개발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차세대 디바이스의 핵심 기술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에 국가 전체의 R&D가 20조를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국가 전체 R&D는 저희 그 과기정통만 쓰는 건 아니고요. 국가 전체에서 쓰는 R&D가 20조고, 그 20조라는 게 그냥 뭐 통상으로 얘기하면 470조의 정부 예산 중에서 크지 않은 포션이라고 해도 이 과학이 정통부 사이트에서는 20조 넘기는 게 목표였는데 20조를 드디어 넘겼습니다. 그런 R&D의 그 실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 기술에 조금 더 매진할 수 있습니다. AR, VR 디바이스의 몰입형 HMD라든지 경량의 광각,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웨어러블 슈트 같은 걸 활용해서 행동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힘이 좀 더 필요한 이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고, 클라우드 로봇 플랫폼 같은 경우 로봇 안에다가 CPU나 모든 렌더링을 다 해갖고 어렵게 하지 않고 클라우드로 올린 다음에 로봇은 움직이는 정도만 갖고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시장 선도 기술로 차세대 네트워크 5G 인지에 시작하는데 비욘드 5G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비욘드 5G 홀로그램 컨텐츠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거고요. 정보 보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양적 통신이라든지 보안 모델의 뭐 실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융합 보안 대학원도 2019년도에 3개 정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그 세상에서는 보안 문제도 그만큼 어렵고 예측 불명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런 보안 문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보안 부분이 특별히 더 중요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람도 키워야죠. 그래서 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는 기술 창업 R&D라든지 사업화 지원, 그다음에 벤처 육성 프로그램, 5G 실감형 콘텐츠 랩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프로그램 속에도 5G를 서브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 양성 프로그램 아주 길고 실감 콘텐츠 글로벌의 혁신 인재 K-쉴드 주니어 저는 보안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외에도 5G에 관한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그런 교육 과정들을 서브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한류에도 5G를 씌울 계획입니다. 음악 콘텐츠에 5G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에서도 가상 스포츠 훈련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 영역에서는 AR, VR을 이용한 그런 체험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외 진출 첫 번째 글로벌 표준화 선도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CGPP라든지 ITU 부분에서 우리들의 성과를 반영해서 릴리스 시스템에 좀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MWC라든지 CES에서 대중소기업이 동반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선단형 그런 그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KIC하고 해외 혁신 기반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그 글로벌 그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이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남방, 신북방,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 지도. 이렇게 한반도 신경제 지도는 남북 문제고요. 신북방은 우리보다 북쪽에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 남쪽은 우리보다 남쪽에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인데 이런 그 신남방, 신북방 이런 협력을 할 때도 5G를 핵심 어젠다로 해서 미리 좀 알리고 미리 좀 경험하게 하고 미리 이런 것 등에 좀 컨설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이런 것을 도입하거나 제도할 때 저희가 조금이라도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동통신 시스템이 다른 나라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보시면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의 지도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프리카에는 프랑스 쪽에 이동통신 회사들이 강하고요. 남미에는 텔레포니카가 강하고 커먼웰스 지역에는 보다폰이 강하고 대충 그렇거든요. 우리 나가서 그렇게 선전을 못했는데 이동통신의 시스템을 다 갖는 것이 안 된다면 거기에 나오는 융합 서비스 이런 영역에서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시스템으로 다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서 기회를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표준 쪽에 조금 관심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표준을 적극 여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주도의 3GPP에 우리 기술이 가능한 많이 반영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할 거고요. 융합 실증 사업을 많이 하면 여기서 생기는 경험을 릴리스 시스템 같은 데 많이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GPP에서 그 표준화가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고, 하지만 국제 표준은 ITU에서 확정하는 ITU-T로 확정할 거고요. 그쪽에서 이제 국제 표준을 제정할 때도 우리가 반영한 표준들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챙길 계획입니다. 추진 체계에는 그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략위원회는 밑에 보시면
저희 부처하고 기재부, 해관부, 문체부, 산업복지, 국토, 해수, 중기, 방통위까지 이렇게 들어있고요. 민간 부분에서도 관련 기업, 그 다음에 학계, 연구자, 그 다음에 이용자 단체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고, 전략위원회는 저희 장관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같이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실무위원회 차관이 그 위원장이고, 5월 30일 날 5G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거기서 나온 안들을 올려서 전략위원회에서 6월 중순경에 아마 전략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본부적 추진사항을 공유를 하도록 하고, 협력과제, 이런 투자 시행계획들 이런 것을 확장하고, 민간에서 얘기하는 여러 사람들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5G 쪽에 저희가 이제 최초로 해서 만약에 잘 이런 전략들이 잘 성공적으로 간다면 세계 시장 점유율의 15% 정도 이렇게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1161조의 15% 18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출도 73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희망은 양수의 일자리 60만 개 정도를 창출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카운트 않고 생기는 것만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줄어드는 것만큼 만들지 않으면 일자리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일자리는 항상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간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마차가 가고 자동차가 오니까 마차를 타던 사람들은 없어졌지만 운전기사들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학교 갈 때 그 전환교육이라든지 적응교육이라든지 재교육을 해서 조금 일자리에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6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5G가 결국은 안전한 사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편리한 사회를 이루고, 그래서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를 기대를 하고 희망을 합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저희가 미국과 이렇게 각축을 하면서 저희가 최초 상용화를 이뤘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5G를 최초로 하기는 쉽지 않은 그림이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혹시라도 동글 형태, 그러니까 모바일 라우터 형태로 하는 것들을 5G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를 하고 진짜 5G는 우리 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어서 4월 3일 날 이렇게 전격적으로 해서 5G는 세계 최초로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세계 최초로 했다는 것이 세계 최고의 5G, 그리고 마지막 승자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G 플러스 전략을 통해서 상용화하고 에코를 키우고 세계로 진출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그 5G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그런 역동성이라든지 편안함, 안전함도 확보하도록 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조금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5G를 시작하면서 조금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약간 비싼 부분들도 있었지만, 앞으로 좀 더 잘 해나가면서 5G가 반도체 이후에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다음에 바이오라든지 다음에 먹거리로 넘어가는 브릿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희정 부부에 오신 주무관께서 빨리 끝내서 그렇다고 해서 다 뛰고 했는데도 45분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것도 있는 그냥 끝내면 됩니다. 지금 한 A상 2개는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잘 아는 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하면서 5G가 상당히 좀 여러 논쟁 소리를 계속 듣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인디아하고 5G 그런 데서 어떻게 우리나라 방향이라든가 말씀해 주세요. 예, 되게 민감한 일이죠. 이게 하면 기사에 나옵니까? 안 가죠. 제가 이게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소견으로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민감한 부분은 그래도 민감하니까요. 조금 피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장비에 이제 화웨이 장비가 들어가면서 제가 아까도 9월 달에 장비 이렇게 인증하고 할 때, 그래서 이 통사가 서로 먼저 하는 각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5G, 화웨이 장비하고 연관이 있었습니다. 삼성장비 조금 늦었고, 화웨이가 좀 더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화웨이를 도입한 내가 먼저 상용화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국내 기업이 빨리 그 장비를 캐치업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증하고 전파 발사했을 때는 장비가 다 준비가 돼서 그런 문제는 없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통 3사의 최초, 세계 최초가 5G 세계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5G 세계 최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이 하자. 이렇게 심사 결정을 했고요. LTE 때 12분 먼저 한 걸로, 기자회견 12분 먼저 한 걸로 세계 최초가 나다 이렇게 주장한 그런 거의 코미디 수준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화요일에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보안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융합 보안도 중요하고 보안이 중요하다는 것 계속 말씀드렸는데, 화웨이만 보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도 중요하고 에릭슨도 중요하고 노키아도 중요하고 여기 웨어러블 컴퓨터도 중요하고 모든 장비의 보안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에도 저희가 양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장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웨이 장비에 그런 보안 취약성이 있냐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쉬운 그림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거기에 뭘 이렇게 그 소스 코드를 다 보지 않고는 뭐가 있는지를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공식적으로 아는 백도어는 다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리모트로 뭘 하지 않습니까? 공개되어 있는 백도어는 모든 장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알지 못한 백도어는 모르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무슨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모든 장비가 중요하고 화웨이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의 보안을 철저히 보고 그 사업자들이 검증하고 그 검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장비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은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에서 다음에 오는 어떻게 보면 ICT의 헤게모니 싸움일 가능성이 좀 더 크죠. AI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쪽과 연결되는 것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그런 문제로 어떻게 보면 그런 싸움일 가능성이 큰데,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조금 중립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는 LG가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4G LTE 때 화웨이 장비를 썼고, 제가 표준에서 NSA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NSA는 신호를 소화하면서 LTE에 이렇게 의지를 일부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가야 되고요. 그래서 non-standard을 가려면 백오더 컴패티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화웨이를 쓴 장비는 화웨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쓰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화장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초고속, 초저리연, 초육별, 혁신 성장,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핀란드는 벌써 6G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5G가 지금 설명한 것은 끝판왕인데 끝판왕 다음에 또 6G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저기 뭐 핀란드 노키아는 네, 6G를 하고 있다는 예, 뭐 6G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설명한 걸 들어보면 5G 그 다음에는 없을 것 같은데 네. 6G의 개념이 뭔지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제가 아까 조심스럽게 5G 이제 시작하는데 비욘드 5G를 그 기술 개발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뭐 6G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건데 5G 다음은 5다음 6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너레이션 7 붙은 게 6G거든요. 뭐 그렇게 할 건데 어떤 기술이라고 하면요.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LTE 도입될 때 그때 제가 통신 이용 제도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한 과장이었는데요. 그때 5G 얘기를 이렇게 지금처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5G는 도대체 어떤 게 가능할 거냐라고 똑같이 의문을 가졌어요. 새로운 그 변조 기술, 뭐 어서거널한 이런 그 OFDMA 멀티플 액세스를 OFDMA를 안고 뭐 하늘에 떨어진 희한한 무슨 변조 복조 기술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무슨 대단한 무슨 지금 양자처럼 이런 걸 쓰는 건지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전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2010년이니까요. 지금 2019년이잖아요. 10년이 안 된 사이에 5G는 우리 손에 와 있거든요. 6G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6G는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그때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모릅니다. 근데 아마 뭔가를 만들어낼 것 같고요. 그러면 생길 수 있는 방향은 압축 기술을 뭐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샘플링 하는 걸 뭐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 뭐 변조를 희한하게 무슨 양자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저기 뭐 안테나 같은 마이모를 더 저기 이렇게 하고 빔포밍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사람이 움직이면 그냥 예를 들어서 기지국 이 안테나가 따라서 빔포밍 해줄 정도로 해서 라인 오브 사이트를 그냥 레이더 쏘듯이 해주는 방법이 가능할지도 모르고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을까. 그냥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모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하신 중에 핵심 용암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저희가 여기 팀이 한 5팀이 있는데요. 제가 4팀인데 중간에 같은 팀이 이게 스마트팜이거든요. 근데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인데 스마트팜이 빠져 있어서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팜도 예를 들어 저도 KT가 스마트팜 이렇게 응용한 서비스 개발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당연히 뭐 이렇게 범주에서 빠져 있을 뿐이지 버리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런 다른 그러니까 스마트팜 말고 스마트 마운틴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영역도 당연히 들어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58개 이렇게 갖고 갈 수 없으니까 조금 범주화를 했고요. 거기에서 좀 빠져 있어서 조금 저희가 고민하고 하는 내용 안에는 분명히 들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주말 농장 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제 이 5G 저희가 오면은 그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거라고, 물론 없어지는
직업을 전제해 놓더라도 근데 되게 이제 지금 대충 얘기 들어보면 잘 모르지만 굉장히 그 기계로 첨단 과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첨단 과학이라고 하는 속성 중에는 사실은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것을 기계로 대체한다는 것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가 그게 한 가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5G도 이제 굉장히 첨단 과학 기술인데 이게 그 첨단 과학 기술일수록 굉장히 그 야누수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 5G는 아까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바이오 쪽에는 굉장히 사회적 수용이 굉장히 특히 그린바이오 쪽에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 통신의 그 5G에 대한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수용 그런 문제는 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좋은 질문이 맞습니다. 그 일자리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당연히 이렇게 그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렇게 정보화되고 하면 일자리는 줄어들 거거든요. 당연히 줄어들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줄어든 일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른 영역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전환 교육 같은 걸 해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양질 일자리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표적으로 AI 같은 걸 생각하거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영역을 보면, 물론 아까 제가 그 뭐 예를 들었던 자동차가 생기니까 마부가 일자리 있고 운전기사가 생겼다. 근데 그 마부가 운전기사가 당연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그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은 또 따로 있고, 이 없어지는 부분은 좀 어렵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없어지는데 안 하면 순감인데 이걸 늘려갖고 순감을 줄이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환해서 조금이라도 이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환교육 흡수하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양질은 아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그 다양한 그 아이디어를 내는 영역이라든지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이런 영역에서 생기는 그런 그 일자리들이 새로운 아까 스마트팜 그런 것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손도 벨 수 있고 차례도 깎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AI 같은 게 그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한 AI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기술이 인간에게 편익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지 인간에게 그 해를 끼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되게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AI를 예를 들면 그래서 AI의 윤리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글로벌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서 생기는 역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글로벌하게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만큼 그거에 대한 역작용, 부작용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없는 게 더 낫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거를 제어할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기반 하에서 좋은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이렇게 정치를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5G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ICT 에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요. 먼저 시작한 거 글로벌에서도 좀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